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등짐꾼 그만두기를 100번 잘했구만. 선착장을 내려다보고 있던 염주근이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까운 곡식은 여전히 일본으로 실려가지 않는가. 덕칠이었다. 그는 등짐꾼 자리를 놓쳐버린 것이 너무 아쉽기만 한 것이었다. 덕칠이는 일본 놈들이 좀 안이 꼽기는 해도 등짐꾼 노릇하는 것이 나무장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선착장 등짐꾼으로 있을 때는 한 달에 쌀 반가마니 벌이는 할 수가 있었는데 유달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봤자 나무 한 짐에 쌀 2대값 받기가 어려우니 그것 가지고는 7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것이었다. 에라 동무야, 내 말 한 자리 들어봐라. 개항장 목포가 아니면 사람 살 데가 없을 소냐. 입고 있는 옷을 말아서 웬 어깨에 둘러매고 나를 따라서 고향 구경이나 가자꾸나. 판세가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목청껏 소리를 뽑았다. 그는 진양조 느린 가락으로 소리를 뽑고 나서 선창 쪽을 향해 가래침을 울거내어 칵 뱉더니 우리 당장에 새끼네로 가세. 새끼네로 가서 옛날 모양으로 땅 파묻고 사세. 이제는 동학군도 잡아들이지 않는단 말인디 왜가 무서운가? 우리 여기서 천덕 그만 떨고 고향으로 가세. 하면서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요즘학 판쇠는 친구들만 만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다시피 하였다. 나 말이시, 자네들이 새끼네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각설이꾼이나 되어갖고 헐헐 돌아댕김시로 산천 구경이나 할라네. 친구들이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자 판쇠는 심드렁해진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자자자, 냉큼 내려가세. 덕칠이가 나무찜을 쥐고 일어서며 말했다. 다른 세 친구들도 저마다 나무찜을 쥐고 유달산을 내려갔다. 산을 다 내려온 그들은 나무를 팔기 위해 각기 흩어졌다. 웅보와 염주근은 함께 대화정 쪽으로 내려갔다. 웅보는 대화정에 있는 목포정이라는 요릿집에 뗄나무를 대주고 있었고 염주근은 목포정 옆에 있는 유달정에 하루에 나무 한 짐씩을 팔았다. 유달정은 마금예가 경영하는 요릿집이었다. 마금예는 웅보가 준 폐물을 팔아 요릿집을 차린 것이다. 자, 나무 싹 받아갖고 냉큼 목포정 쪽으로 내려오셔잉. 유달정에 가까워지자 웅보가 염주근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웅보, 자네가 유달정으로 올라오면은 발바닥에 뿔이라도 돋는다든가. 인제는 그만 좀 타파할 수 없는가? 장계동 어미오고 왼수 산 것도 아니면서 왜 군가? 언제까지나 서로 담을 쌓고 살 거요? 늙어감시로 그러지 말고 맘 툭 끌러놓고 사소. 염주근이가 나무찜을 지고 웅보 뒤를 바짝 뒤따라오면서 잔소리를 하였다.
웅보는 염주근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마금녀의 요릿집 앞을 지날 때 애써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나무찜을 쥐고 유달정 앞을 지나다가 마금녀와 마주치는 일이 있을 때도 고개를 돌려버리곤 하였다. 염주근은 그런 웅보를 못난 친구라고 놀려댔다. 아, 웅보 자네가 유달정으로 올라오소이. 웅보는 염주근이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쳐대는 소리를 나무찜이 밀리도록 받으며 걸음을 빨리하여 유달정 앞을 지나쳤다. 그는 마금녀가 유달정을 개업한 날조차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새끼네 친구들이 모두 찾아가서 개업주를 거나하게 얻어마시고 왔는데도 웅보만은 유달정의 얼굴을 내밀지 않고 혼자 쪽배를 타고 고화도에 건너가 이순신 장군 비각 아래 앉아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다. 그는 마금녀가 성공하기를 빌었다. 그녀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연 장계동의 신세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나주 양진사댁 마님으로부터 받은 폐물 보자기를 마금녀에게 준 것도 실은 따지고 보면 장계동 장례를 위한 헤아림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은 아비를 보고도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장계동의 배배 꼬인 운명에 대한 아비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배려로 생각했던 것이다. 염주근이가 나무찜을 지고 유달정 안으로 들어서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마금녀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마금녀는 염주근이가 나무찜을 지고 돌아올 때쯤이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웅보가 나무찜을 지고 유달정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고생하셨구만요. 아, 나무찜 부려두시고 텐마를 올라앉으시오. 염주근이 나무찜을 지고 들어서자 마당에 나와 있던 마금녀가 말했다. 그리고 염주근이가 나무찜을 부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찬간 옆에 텐마루에 앉자 마금녀는 손수 술상을 받쳐들고 나왔다. 자, 목이나 축이시오. 우선 목이나 좀 축이시고. 마금녀가 술상을 염주근의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염주근은 그저 건듯 마금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나서 탁배기를 들이켜면서도 웅보 생각이 자꾸만 목에 걸려 몇 번이고 숨을 몰아쉬곤 하였다. 그는 웅보와 함께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했다. 그의 그와 같은 생각은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염주근은 웅보 생각 때문에 여러 차례 쉬었다가 닭배기 한 잔을 비우고 나서야 마금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제 그녀는 요릿집의 여주인답게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 분도 발라 난숙한 여인의 농염미를 풍기고 있었다. 어물전 모퉁이 오두막에서 등짐꾼들이나 뜨내기 도부장수들을 상대로 탁백이나 팔던 주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이칼라 양복쟁이나 돈 많은 장사치들을 상대하는 요릿집의 여주인의 풍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이 그녀의 손님을 끄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어서 장사가 날로 번창해 이제 목포 안에서 유달정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오동네 아버지한테 말은 해보셨는가요? 염주근이 술잔을 비우자
마금례가 다시 잔을 채워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이야 빼봤지라. 염주근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 그래 마다고 없딜까? 마금례는 실망한 눈빛으로 염주근을 바라보며 물었다. 잠시만 시간 여유를 더 줘보시오. 내가 기필코 웅부를 설득하고야 말겠구만요. 그냥 염십장이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할 것을 그랬어요. 오동네 아버지는 틀림없이 내가 뒤를 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마다고 하실 거구만요. 그래도 웅부는 못 속여요. 나중에 알아갖고 나를 원망하면은 그 뒷감당을 어찌게 오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해둬야지요. 웅부와 나 사이는 지금까정 서로 속이는 일이 없었구만요. 소금점을 열려면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소금점이 많이 생길 텐데. 기왕에 시작하려면은 넘들 먼저 손을 써야 안 쓰겠소. 웅부도 소금점을 열면 장사는 잘 될 것이라고 합디다요. 그렇다면 서둘러야지라. 내가 뭐 그저 미천을 대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대서 이문이 나면은 같이 논아묵자는 것이 아닌가라오. 앞으로 목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께 소금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소. 나도 웅부한테 그랬지요. 우리 두 사람이 소금점을 내게 되면은 덕칠이와 판쇠, 그리고 다른 사람 거정도 밥줄을 맹글어줄 수가 있다고 말이오. 여만이 노릇하는 것이 나무 장사보다 몇 곱이나 낫겠지요. 우리가 새끼네 처음 털을 잡고 땅을 두렛니로 일굴 때도 여만이 노릇해서 연명을 했었구만요. 염주근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웅보를 설득해 보겠으니 아직은 포기하지 말고 소금점을 낼 수 있는 점포나 하나 미리 물색해 두라고 말했다. 소금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마금례였다. 그녀는 웅보가 등짐꾼을 그만두고 유달산에서 나무를 하여 목줄을 잇고 산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녀 나름대로 궁리를 한 끝에 웅보와 염주근에게 미천을 좀 대주어 소금점을 열게 할 생각을 한 것이다. 그녀 자신은 웅보가 준 폐물을 처분하여 어연번듯하게 요리집을 내고 있으면서 웅보가 나무를 하여 살아가는 양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웅보에게 장사 미천을 좀 대주기로 작정을 하고 염주근에게 그녀의 생각을 말했다. 염주근이도 마금리의 뜻에 찬동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어떻게 해서라도 장사를 잘하여 은혜에 보답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웅보가 완강히 거절을 한 것이었다. 웅보는 먼저 미천을 대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마금례라는 이야기에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다. 염주근은 그런 웅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네 덕에 나 좀 살아보세. 소금점을 내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장사가 다 잘 될 줄도 알면서 왜 그리도 쇠고집을 부리는가. 고추장 단지가 12이라도 서방님 비 못 묻힌다든지 참말로 자네 비 못 맞추겠구만. 염주근은 웅보를 얼러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면서 사정을 해보았으나 먹지도 못하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다는 푼수로 결국 헛수고만 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염주근으로서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다. 식솔들 몰아세우고 다시 새끼네로 돌아가서 도지 땅이나 파먹고 살자면 또 몰라도 어차피 목포에서 버텨나갈 양이면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목줄을 의지할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만 같았다. 웅보는 그런 염주근의 심정을 알면서도 마금례의 도움을 거절한 것이다. 염주근은 탁배기를 2잔째 비우고 나서야 일어섰다. 벌써 그림자가 굼실굼실 유달정의 넓은 앞마당을 거의 덮고 있었다. 그는 햇살이 마당의 귀퉁이 탱자나무 울타리에 찐득하게 기어오르는 것을 보며 빈 지게를 졌다. 그때 장계동이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염주근을 보더니 꾸벅 절을 하였다. 이제 장계동의 모습도 어글어글 총각티가 나기 시작했다. 염주근은 이 아이가 웅부의 핏줄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늘 눈여겨보아왔다. 새끼네 친구들 중에서 장계동이 웅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염주근 하나뿐이었다. 그것도 웅부가 말을 해주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동네 어미가 염주근의 아낙에게 푸념을 털어놓았기에 그리 짐작하고 슬며시 웅부한테 넘겨짚어 보았더니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염주근이가 닭배기 2사발로 취기가 거나해진 데다가 치자 색깔 석양빛까지 받아 온통 얼굴이 벌게져 육자배기를 흥얼거리며 목포정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웅부가 빈 지게를 지고 작대기를 휘저으며 성난 얼굴로 염주근을 쏘아보며 다가왔다. 젠장마들. 자네 기다리다가 지쳐서 소금이 쉬게 생겼어. 냉큼 오지 않고 뭐라고 인제 와? 웅부는 화가 치민 얼굴로 염주근의 턱 밑에 작대기를 들이대며 윽박질렀다. 기분이 좋아서 닭배기를 좀 마셨구먼. 염주근은 걸지게 술트름을 토해내며 능질거렸다. 좋은 일이라니. 나 장계동 어미하고 소금점을 내기로 결정을 해버렸구먼. 이제는 나무 장수가 아니고 어연 먼 듯한 소금점 주인이 된겨. 아니, 왜라고? 그래요. 웅부 자네가 안 하겠다는 것을 이 염주근이가 혼자서 결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네 마음대로 혀. 나하고 소금점을 같이 얻은자 말든가 알아서 오라고. 염주근은 일부러 대취한 것처럼 발을 헛디디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흘금흘금 웅보의 표정을 살폈다. 나는 안 온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는가. 그러니 자네 알아서 어서. 나는 차라리 유달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것이 속이 편하니까 내 걱정은 말소. 그러다가 장계동 어미 거정 차지하면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래도 나를 원망하지 말소. 에? 알아서 어서. 참말이여? 그런단께 후에 뒷말하면은 사내대장부가 아니네. 그 여자한테 염사만 있으면 한번 뽀짝거려봐. 사내 계집이 서로 좋아서 정분나는 것을 누가 말리겠는가. 나한테는 그럴 힘이 없구먼. 과부 구제는 죄가 아니라 공덕이라고 한다니까. 이 염주근이가 한번 좋은 일 좀 해볼까? 웅무와 염주근은 녹말을 주고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염주근은 녹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속 한구석이 쿵쾅거렸다. 그 기분은 마치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그 자신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달뜨기까지 하였다. 염주근은 그런 기분을 애써 떨쳐버리고 싶지가 않은 것부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순간 그는 웅부를 마주 보기조차 미안하게 생각이 되었다.
참말로 웅부 자네 후에 뒷말 안 어겄는가? 염주근은 자기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묻고 있었다. 뭔 말인가? 장계동 어메 말이여.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담도 무엇이냐? 염주근은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 여자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여자 재산이 탐이 나서 그런가? 요즘하게 유달정이 장사가 잘 된다니까 그런가? 옛날 어물절 모퉁이에 개나리 같은 집에서 주문 노릇을 할 때는 통 그런 소리를 안 하더니 뜬금없이 엉큼을 떠는 거 보니까 수상한디. 웅보 또한 염주근이가 괜히 녹말을 하는구나 하고 접어 생각하면서도 혹시 그동안 나무찜을 지고 유달정을 들락거리게 된 후에 딴 마음을 품은 것이나 아닐까 싶기도 하였다. 그렇지. 응보 자네 말대로 그 여자 고쟁이 가랭이만 꽉 붙잡고 있으면 평생 벼를 골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구만. 아까 해놓고 말해서는 장계동 어미 나이 40 넘은 지가 언젠디. 염주근은 말을 하면서 자꾸만 웅보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모르는 소리 말소. 장계동 어미 나이 40이 넘었어도 아직은 잘 익은 자두 모양으로 톡톡 쏘는 맛이 있네. 응보 이 사람아. 장계동 어미가 무슨 대추벌이라도 되는가? 툭툭 쏘게. 살결이 탄탄하다 이 말이여. 자네가 장계동 어미하고 품자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인가? 그러고 보니까 놈들 보는 앞에서만 내숭을 떨고 단둘이는 살짝이 만나서 품자리를 하는 모양이구만. 아니여 이 사람아. 폴세일이여. 폴세라니 언제? 염주근의 물음에 웅보는 얼핏 마금예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때가 언제쯤이었던가 하고 어림해 보았다. 그가 아직 오카모도 미곡장 등짐꾼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으니 벌써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웅부는 염주근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뒷계로 접어드는 좁은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 하루의 마지막 붉은 햇살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태양이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바닷바람은 차츰 음습한 몸놀림으로 지상의 모든 것들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바닷가의 해질 무렵은 훨씬 음산하고 고저녁했다. 아마도 파도 소리와 거친 바람 때문인지도 몰랐다. 더욱이 유달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서 먹고 사는 웅보와 그의 친구들이 신통치 않은 벌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의 해질 무렵은 너무 음산하고 쓸쓸했다. 소금 좀 내는 일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되작거려서 감시롱 생각 좀 해봐. 뒷계에 가까이 왔을 때 염주근이가 걸음을 멈추고 웅보의 팔을 잡으며 당부하듯 말했다. 전에 장계동 오메하고 함께 하기로 했담서. 웅보가 불컥거리는 목소리로 퉁겨댔다. 아니야, 그것은 농이었구먼. 미천을 대주고 이문을 노나무 붓자는디 뭐 이 걱정이여. 그러고 장사가 잘 되면 미천은 뽑아서 갚아 불면 그만인겨. 내 말 한 귀로 흘려듣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 나도 비민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을 한 거니까.
웅보는 잠자코 염주근의 말만을 듣고 서 있다가 염주근의 태도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그 자리에서 칼로 돌연치듯 잘라 말하지 못하고 두어 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 깊이 생각 좀 해봐. 잉? 염주근은 뒷계 통샘거리 앞에서 헤어지면서까지 그렇게 당부를 하고 돌아섰다. 웅보는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어둠이 빼곡히 들어찬 고삿을 꿰고 들어가는 염주근의 쓸쓸하고도 고단해 보이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웅보는 염주근이가 소금점을 내는 일에 대해서 저저한 말을 하는 연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웅보는 염주근의 그 부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었다. 웅보는 염주근이나 그 자신이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땅을 파거나 등짐을 지거나 하는 힘으로 버티는 일일 뿐인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웅보는 이미 그가 선창 등짐꾼 일을 그만둔 순간부터 적당한 때를 잡아서 새끼내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혀왔다. 그는 요즘아 새끼내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웅보 마음이 조개 껍질에 붙어 사는 검은 갈색의 고시래기처럼 뒤엉킨 채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살인문 밖 바자울 옆에서 소바우가 우통을 벗고 서서 훌쩍거리고 있다가 큰아비를 보자 갑자기 서러움이 복받치듯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이고, 소바우야, 너 무슨 일로 여기서 우통까지 벗고 울고 있는 게냐? 웅보는 소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정겹게 물었다. 소바우는 이제 키가 웅보의 턱에 닿았다. 웅보는 아비 어미도 모르고 자라는 소바우에 대해 친아비 못지않게 찐덕진 정을 쏟고 있었다. 소바우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큰아버지인 웅보를 유별나게 더 따랐다. 큰어미인 쌀분이는 소바우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소바우, 내 소바우 하면서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정을 쏟더니 소바우가 어린아이의 티를 벗으면서부터는 의붓자식 대하듯 엄절한 데가 있었다. 웅보가 그런 쌀분이에게 제발 불쌍한 소바우를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자 쌀분이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준다면서 소바우를 친자식 만들려면 그렇게 엄하게 길러야 한다고 하던 것이었다. 웅보는 쌀분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후부터는 탓을 하지 않았다. 소바우도 오늘 또 큰어머니한테 잘못을 저지른 게로구나. 우통을 벗고 찬바람을 쐬면 곧불드니께 큰아버지랑 같이 들어가자. 웅보는 소바우를 어르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바우는 두 손으로 바자울의 울대를 꼭 붙잡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왜?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 웅보가 부드러운 말로 달래보았으나 고집이 센 소바우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허이, 내 위를 닦해서 고집도 세구나. 웅보는 그냥 소바우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짓고 있는 오동리에게 소바우가 무슨 일로 저러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오동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휙 돌아서 버렸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웅보가 오동예를 꾸짖듯 회박을 해서야 할머니 방에 계셔요 하고 얼굴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큰 방은 아직 불을 켜지 않은 먹방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웅보는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움직이는 모습만을 분간할 수 있었다. 그는 아랫목 쪽이 어머니이고 윗목 쪽이 쌀분이라고만 어림하고 윗목 쪽에 앉았다. 소바우가 왜 우통을 벗고 저러고 있는겨? 웅보가 어둠 속의 쌀분이를 향해 닥달하듯 물었다. 소바우 저놈 단단히 혼이 나야 한다. 그 못된 놈을 집에서 쫓아내보려고 했더니 애미가 한사코 말려 싸서 시방 벌을 주고 있는 거란다. 윗목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도대체 소바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디? 이번에는 아랫목 쪽에 대고 물었다. 몸묵을 버섯은 3월달부터 나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구만. 쌀분이는 웅보가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혼자 씨부렁거리고만 있었다. 아니 시방 우리 소바우가 몸묵을 독버섯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헬미가 애미도 없다고 오 험시롱 키웠더니 소바우 그놈 아무짝에도 못쓰게 되었구만. 웅부가 묻는 말에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섞어 푸념을 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웅부가 다시 쌀분이 쪽을 향해 큰 소리를 내질렀다. 글매 그놈이 외놈들 데리고 댕김시로 안악들 뒷물 치는 것을 귀경시켜주고 돈을 받았단다. 웅부 어머니가 말했다. 뒷물 치는 것이라고? 외놈들한테? 웅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되묻고 있었다. 그 무렵 개항지 목포에서는 일본 남자들이 조선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안악들 뒷물 치는 모습을 훔쳐보기를 즐겼는데 조선인 아이들이 일본인한테 이를 안내하여 주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아이들은 어느 집 안악이 언제 어디서 뒷물을 치는가 알아두었다가 일본인 남자들을 그 집 바자울 구멍으로 안내하여 구경시켜주고 돈을 받았다. 목욕탕이 없는지라 조선 안악들로서는 무더운 여름날 하루에 한 차례씩은 뒷물을 쳐야 했는데 일본인들 눈에 이것이 진풍경으로 보였던 것이다. 후에 일본인 남자들이 조선인 안악들 뒷물 치는 모양을 훔쳐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자 목포에서는 달밤에 부엌 모퉁이나 뒷곁에서 뒷물 치는 일이 없어졌다. 그래 소바우가 그 짓을 몇 번이나 했단가요? 웅부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암에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더라. 그렇다면은 달 뜨는 밤마다 늦게 들어오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만. 잠시 어두운 방에 침묵이 더욱 무겁게 깔렸다. 웅부는 소바우에 대한 기대가 방 안의 어두운 침묵처럼 그렇게 깜깜하게 무너져 내린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소바우 잘못만도 아니구만이라오. 시당초 잘못은 외놈들한테 있는 거지요. 웅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다. 그는 밖으로 나가 그때까지도 우통을 벗고 서서 훌쩍거리고 있는 소바우를 끌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웅부는 어둠 속에 소바우를 꿇어 앉혔다.
그래, 소바우 내 놈은 시방 내가 한 짓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냐? 웅부는 어둠 속에서 대쪽이 빠개지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소바우는 큰아버지의 서슬이 퍼런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여태껏 큰아버지한테서 그처럼 화난 목소리로 꾸짖음을 당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말을 못하고 있는 게냐? 웅부가 채우쳐 묻자 소바우는 훌쩍거리는 소리를 멈추고는 잘못했구먼이라오 하고 겨우 지렁이 우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니 되었다. 그런데 말이다. 내 놈이 외놈들을 데리고 댕김시로 우리나라 안악들이 뒷물치는 것을 귀경시킨 기분이 어떻더냐? 재밌더냐? 웅부는 여전히 칼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일본 사람들이 킬킬댐시로 오지게 우습디다. 그래서 내 놈도 함께 따라 웃었더냐? 소바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외놈들이 왜 웃었겠냐? 뒷물치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서 웃었을까? 소바우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놈아, 그 자들은 우리 모두를 비웃고 있는 게여. 내가 안악들 뒷물치는 것을 보고 웃는 것하고 외놈들이 그것을 보고 웃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겨. 아, 외놈들이 누구냐? 웅부는 그렇게 묻고 나서 잠시 무견히 앉아 있었다. 그 자신도 일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잠시 생각을 머릿속에 굴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버지와 이 큰아버지는 종이었단다. 내 큰엄의 할매, 그리고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종이었어. 너는 종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웅부의 목소리가 갑자기 물머금은 진흙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래, 종이 무엇이냐? 웅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채우쳐 물었다. 종은 하인이지라오. 소바우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인이란 무엇이냐? 양반이나 부잣집에서 심부름이나 일을 해주고 사는 사람이죠. 이번에도 소바우는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다. 종이란 남의 집에서 천한 일을 도맡아 엄시로 주는 내로 묵고 입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마치 주인을 위해 죽을 때까정 일만 하는 말이나 소와 마찬가지여. 원래 옛날 오래전에는 도둑질이나 사람을 죽이거나 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었는데 돈이 없이 빚을 지거나 땅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종이 되기도 하였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하여 지는 쪽의 사람들이 종이 되기도 했단다. 한 번 종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이란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말았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잠을 자고 싶어도 마음대로 잘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단다. 또한 종은 말이나 소와 같이 사고 팔았는데 종 3사람 값이 말 1마리 값에 지나지 않았단다. 사람 값이 말 값보다 못했었제. 그런데 더 안 된 것은 그 아비나 어미 중에서 한쪽만 종이더라도 그 자식은 종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비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면 그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단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 죽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3번씩이나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서 이마에 불도장을 찍으셨단다. 이 큰애비도 큰어매와 함께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서 혼이 났었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란다. 내 오동네 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1년 전에 노비 세습제라는 것이 폐지돼서 이 나라의 모든 노비들이 풀려나게 된 것이란다. 웅보는 잠시 말을 멎고 어둠 속으로 소바우의 얼굴을 보았다. 소바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맹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요? 소바우가 어둠 속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시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냐? 웅보는 소바우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 우리나라 땅이지라오. 그런데도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야 일본 사람이지라오. 그렇다. 큰아버지가 선창 등짐꾼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그 사람 탓이다. 너는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한테 함부로 엄시로 일을 시키고 우리 집을 자기네 집이라고 우격다짐으로 빼앗으려고 한다면 어쩌겠느냐? 혼을 내줘야지라오. 이제 누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맹글려고 하는지 알겠냐? 알겠구먼이라오. 누구냐? 일본 사람들이지라오.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이 왜 잘못된 것인지 알겠느냐? 야, 큰아버지, 소바우가 잘못했구먼이라오. 그래, 인자는 되었다. 우리 소바우가 큰아버지 말귀를 알아듣는 거 보니까 다 컸구나. 웅보는 어둠 속에서 소바우를 힘껏 끌어안았다. 소바우는 큰아버지 웅보의 품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다. 웅보의 심장에 소바우의 그 떨림이 강하게 와 닿았다. 잠시 후 웅보는 큰 소리로 오동예를 불러 방에 기름불을 밝히라고 일렀다. 오동예가 들어와 접시 위에 심지에 불을 붙이자 방 안이 밝아왔고 소바우의 눈이 크렁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소바우는 누이 오동예를 보고 어색하게 싱긋 웃어 보였는데 오동예는 소바우의 젖은 눈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호되게 동생을 나무랐구나 싶어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아버지, 소바우 너무 나무래지 마셔요.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오동예가 소바우 편을 들어 말해주며 소바우에게 적삼을 입혔다. 다시는 안 그러기로 큰아버지하고 단단히 약조를 했단다. 웅보는 오동예와 소바우를 번갈아 보면서 오랜만에 웃었다. 소바우와 오동예도 웃었다. 웅보는 소바우의 웃는 모습이 영락없이 그의 아비 대부리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웅보는 쌀분이로부터 오동예한테 혼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새끼네의 털을 잡고 오동예를 낳자 시집 갈 때 장농을 만들어주겠다고 오동나무를 심은 지가 엊그제 같기만 한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가 싶어 세월의 무상함에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아버지의 시신을 대발에 말아 묻었을 때
오동나무가 그의 몸통만큼이나 큰 것을 보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면서 아버지를 잘 지켜달라고 한 지도 7해나 지나지 않았는가. 아, 시방, 우리 오동네가 몇 살이제? 아이고 이 양반아, 아이녁달 나이도 모른갑네. 올해 19살 아니오. 19이라. 인혁이 나오고 양진사 댁 마당에서 찬물 떠놓고 혼인을 하고 새끼네로 건너오던 나이가 지났구만 그려. 그렇구만이라. 내가 오동네를 18에 낳았지요. 참말로 세월이 빠르구만. 철나자 망령 난다더니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고 알만 한단 게 청춘이 화살 모양 날아가 버렸어. 나도 많이 늙었지라우. 쌀분이는 웅부 쪽으로 돌아 누워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인혁은 아직도 팽팽해요. 살이 툭툭 쏜단께. 웅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금 전에 염주근이한테 마금예의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나 희미하게 웃음을 흘렀다. 아이고, 여들의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하고 있네. 내일 모레 사후 보고 외손자 볼 나이에 팽팽하기는. 그러면서 쌀분이는 웅부의 그 말이 싫지는 않은지 손을 더듬어 남편의 허리춤 밑으로 깊숙이 쳐넣었다.